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호인 의견서 몇 번 제출하는 게 좋나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변호인 의견서 많이 제출하는 게 좋은 건가, 또 제출할 때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사로 재직하시면서 변호인 의견서 진짜 많이 받아보셨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보면서 이거 진짜 변호사가 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대충 썼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사실 좀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이 사건 내용이 아닌데 맞아요. 오히려 이 사건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구속 요건 자체를 다투는 건데 너무 양형에만 치우쳐져 있다거나 결국에는 정확한 그 중요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의견서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변론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보면은 그 의견서만 봐도 이분이 사건을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가, 또 이분의 실력이 어떠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의뢰인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뢰인분들께서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쭉 설명을 하실 건데, 그거를 법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라고 법률적으로 녹여내는 게 결국 변호인 의견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검사로 재직하실 때 나는 이거 기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무나 잘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 이거 무혐의해도 되겠어 라고 해서 의견을 바꾸신 적도 있으신가요? 최근에 제가 사실 한 사건 중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거 침입을 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사실 2021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사건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023년 2월경에 내려졌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처벌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짜 수많은 사건을 기존에 처리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도 주거 침입을 해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바로 제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이제 변호인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저희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또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으니 좀 더 감경한 형을 적용하고 있는 형법상의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서를 보고 아하, 그렇구나, 바뀌었구나 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검사라는 직업이 있지만 사실 검사도 판사도 사실 한 사람의 개인이기 때문에 항상 치열하게 기록을 보고 법률을 검토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직전에 바로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판결이나 헌법재판 대부분의 판결은 잠깐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정말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의견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방연을 하게 된 걸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검사도 판사도 무언가 결정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뢰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검사도 판사도 법적인 전문가니까 내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때로는 놓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평가라는 게 워낙 견해를 달리 하는데 어떤 견해가 더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서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이쪽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구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하기 때문에 잘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행방을 가릴 만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호인 의견서 몇 번 제출하는 게 좋나요?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는요, 변호인 의견서를 진짜 수사 단계에서 한 6번 제출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변호인 의견서가 딱 정리돼서 들어오면 저희는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쟁점적으로 봐주십시오 라고 강조를 했을 때 그게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제출하면
이거는 같은 내용이구나 보면서 잠깐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사실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올 때 한번 쟁점을 전체 정점을 정리해주고 검찰에서도 조사나 또는 어쨌든 쟁점이 뭔가 부각됐을 때 전체를 아우르는 의견서가 제출이 됐을 때 어느 의견서에 가면 이 전체를 다 포괄해서 잘 정리돼 있지 라고 하면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거기에 처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들어가서 그 의견서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내용이 분산돼 있거나 맞아요. 그게 너무 찾기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항상 반영을 하다 보면 100개 중에 한두 개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내용을 집중해서 사실 간결하게 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대체 A파트는 의견서 어떻게 내냐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필요한 시점에 제출을 하고요. 무엇보다 의견서가 방대하다, 특정 페이지를 넘어간다 싶으면은 저희는 의견서 내용을요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 앞에 써가지고요. 이 의견서가 굉장히 길고 방대한데 이 의견서의 내용은 요 한두 페이지만 읽어보면 되겠구나. 읽어봤을 때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 그럼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끔 저희가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변호인 의견서 관련해가지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대충 작성하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요. 기소 나올 게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고 무혐의 나올 게 기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변호인 의견서 관련해서 저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